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ECB의 양적 완화 책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5천억 유로라는 규모인데요. 사실 이 돈도 크긴 합니다만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죠. 네, 예상에서는 최소 1조 유로까지만 또 예상을 했었고요. 될 수 있으면 무제한적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그렇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죠. 때문에 좀 실망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MTN의 김정우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이미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죠. 5천억 유로, 최소한 5천억 유로 이상 정도, 그리고 자산 매입 강도는 굉장히 높아야 되고 다양한 자산을 사야 된다. 이런 전제가 깔려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실망할 거다라는 말씀을 이미 여러 번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블룸버그 CNBC에서 알려준 것이 사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소식에도 시장은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제부터 하나씩 좀 따져보죠.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그리스 증시만 폭락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3대 증시도 전체적으로 상승탄력이 죽었지만 이태리라든지 스페인 ETF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승 추세를 깨고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일봉 추세가 아니라 주봉상에서도 추세가 완전히 하향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 고점 대비해서 의미 있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저점이 붕괴되게 될 경우에는 유럽 증시 같은 경우 특히 스페인이나 이태리 같은 우리가 국제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전혀 걱정할 것 없다. 그리스의 위험이 전혀 파급되지 않았다라고 봤던 그런 증시들의 변동성은 이미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국제 10년물 지금 이 4년치 수익률을 보시면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 그리스 위기가 스페인과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나올 수 있는 QE로도 스페인 국채를 사겠다. 근데 누가 가지고 있는 국채를 사느냐와 그리고 스페인 국채만 사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수급과 디플레를 반영하면서 내려간 것이지 이게 지금 제대로 신용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대답을 해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스페인이 미국보다 경제가 좋습니까? 성장률이 좋습니까? 아니면 내부 사정이 좋습니까? 그런데 10년물 국채 수익률만 놓고 보게 되면 오히려 스페인 국채 수익률이 훨씬 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신용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권 수익률 하나만 놓고 지금 그리스 위기가 전혀 외부로 파급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좀 말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유로화의 투기적 포지션을 지금 보시면 유로화의 전체적인 하락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로화에서 이런 매도 포지션이 전혀 빠져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출지향적인 국가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수출이 좀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지만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 경기선행지수는 오히려 유로화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내려간다고 해서 유로 가치가 내려간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유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왜냐하면 GDP 내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독일 정도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국가는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유로화 약세라든지 아니면 5천억 유로 정도의 ECB의 QE는 시장의 우려는 조금 줄여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변동성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부담 요인은 뭐냐면 이번에 1월에 결정했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실시될 것이냐. 그리고 1월에 결정하면 바로 내일 실시될 것이냐. 이 두 가지도 모두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향후 또 그리스 문제에 따라서 그리스가 완전히 배째라고 누워버려서 우리가 돈 안 주면 우리는 그렉시트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어떻게 될지 상황이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확실성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조금은 눈을 감고 우리가 투자 쪽으로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머리는 더 차갑게 하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지켜봐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로화와 그리고 선행지수가 함께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네. 유로화 같은 경우는 현재 달러화 대비 9년 내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로화가 하락세를 기록한 결과물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그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일단 준비된 그림 하나만 보시면요. 신흥국 ETF 거래대금과 펀드 동향을 보시면 거래대금도 계속 추세적으로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펀드의 전체적인 흐름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쉽게 돌아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3대 증시가 비교적 견조한 것이지 스페인, 이태리는 이미 추세가 붕괴되었고요. 그리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 또 하나 이제 내관 중에 하나였던 워낙 경제 규모가 작아서 그리스보다도 작아서 의미가 없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유럽 내에서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든지 아니면 그 사이프러스 같은 국가들의 전체적인 증시나 채권 수익률은 이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머징 국가라고 부르는 국가에 전혀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달러 쪽으로 가서 얼마 그 주가 수익률을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달러 쪽의 수익률을 바란다든지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변동성은 여전히 확대 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위험 자산에 대한 기피도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증시 좋고 우리 증시 저평가되어 있다고 외쳐봐야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크게 늘려주지 않는 이상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그 전에는 종목별 변동성이 큰 종목들로 좀 집중을 해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도 지난 금요일에 바이오 종목이 크게 오른 바가 있었습니다. 아게누스가 30% 가까이 급등 장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같은 종목들의 강세 이유 어디서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바이오 업종은 지난 4년간 계속 랠리였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거의 40% 랠리였거든요. 12월 달에 주가가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랠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오바마 케어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의 본격적인 런칭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신약들, 그러니까 단백질 신약들의 오리지널리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복제약, 바이오 복제약 같은 경우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 허가하지 않았던 바이오 시밀러를 오바마 케어와 함께 의료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향후 중국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서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바이오 업종을 계속 끌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M&A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처럼 이름값만으로 오르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실적도 갖추어지고 생산 체계도 좀 갖추어지고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있는 자신들의 능력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정확한 발음은 에지너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흐름의 그 핵심이 뭐냐면 글로벌 진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이나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가 주봉인데요. 주봉으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하고 있고 이벤트가 발생했고 거래가량이 폭발했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들은 쉽게 멈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 미국과 중국의 정책 효과와 함께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여부, 이런 것들, 또 신약을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여부에 따라서 향후 바이오 관련주들의 시장에 관심이 모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다면 국내에서도 그에 따른 수혜 기대감을 좀 키워볼 수 있을 텐데요. 앞서 바이로메드도 살펴봤고요. 그 밖에 국내에서 헬스케어주도 최근 들어 흐름이 좋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헬스케어주 중에서 여러 종목군들이 다 오르고 있죠. 의료기기 종목도 오르고 있고요. 내추럴 인도텍과 같은 일종의 약 종목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바이오텍, 그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이 우리 시장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건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또 봐야 되겠죠. 근데 12월 달에 IPO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IPO 중에 상당수가 바이오 종목이었다라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알티오젠, BC월드 제약, 랩지노믹스, 녹십자 MS, 하이로닉, 휴메딕스 무려 6종목이 상장을 했고요. 실제로 상장한 이후에 주가 수익률이 200%에 육박하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를 보인 종목이 단 한 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오 종목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물론 IPO의 초기 거품이 금방 거쳐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런 시장의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장 준비 중인 바이오 기업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상장을 기대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의 숫자만 하더라도 또 수십 개 정도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시선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벤처 캐피탈 자금 중에 바이오 벤처 쪽에 투자하는 비중이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전부 IT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워낙 바이오에서 사기를 많이 당했거든요. 어떤 개발 능력이 있다,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에서 투자했다가 물린 경우도 많았고, 황우석 효과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때문에 바이오 쪽을 기피하던 기관 투자자들이
과거처럼 이제 멍청하게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충분히 연구를 했다라는 점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도 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수급상의 변화와 함께 IPO 자체가 늘고 있고 시장에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면 바이오 관련주에 대해서 올해는 꾸준하게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 중국 쪽의 자금도 벤처 쪽에 들어가서 바이오 쪽, 그 다음에 플랫폼 콘텐츠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이들 종목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 들어서 돈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도 더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바이오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포인트와 맞물려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먼저 글로벌 개발 능력,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신약 개발 능력이라든지 글로벌 진출 쪽에서는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메디톡스 같은 종목군들이 가장 선두주자입니다. 다른 종목군들도 있지만 이들 종목이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보자. 다만 주가가 너무 높다라는 점에서 비중 자체는 조절하면서 가보자. 지금 이제 이 종목을 단 한 번도 사보지 않았다면 지금 사야 되는 제가 보기에 목표 비중은 5%가 채 안 된다. 그리고 조정받을 때 추가적으로 더 사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헬스케어 성장에 있어서 나타나는 종목군들은 인터로조라든지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바텍, 휴비츠, 인바디 같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 종목군들도 투자 전략은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이제 주가가 올라 있거든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보면 좀 부담스러운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면 강력한 홀딩 전략이지만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편입 비중은 5% 이내로 줄였다가 조정받으면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바디 같은 경우는 한 해 동안 400% 정도 급등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하지만 비중은 조금씩 조절하자라고 이야기 전해주셨네요. 자, 이제 시장으로 초점 맞춰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네, 이제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장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장 선전략에서 확인하시죠.